네, 국어 의문론 2주 2차식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쪽에 그 의문론의 그 연구 목표들을 이야기하다가 설명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끊었었는데요. 이쪽에 이제 우리가 의문론의 연구 목표가 첫 번째는 의문 목록을 확인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 글씨로 된 2번을 보면 대상 언어의 의문 목록에 있는 의문들의 분포상의 제약, 즉 의문 배열상의 제약을 확인하는 것이 의문론의 목표다. 그러니까 의문 배열의 제약이니까 음소 배열과 또 운소 배열과 관련되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자음과 모음의 그 목록이 어떤 그 언어에서 의미 변별의 기능을 하는 목록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자유롭게 뭐 A, B, C, D, E, F 뭐 이런 뭐 자음과 모음의 목록이 있다고 합시다. 아무렇게나 다 뭐 A도 C랑 배열되고 B가 F랑 배열되고 그게 아닌 거예요. 음소들끼리든 운소들끼리든 이들 배열 간에는 제약이 있어요.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리들끼리는 연결이 못 되기도 하고, 어떤 소리는 음절 초성에 올 수 없기도 하고, 어떤 소리는 음절의 종성에 올 수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등장하고 나타나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constraint, 제약이라고 합니다. 뭐 영어 표현을 일부러 쓰지 않았어요. 제약이라고 해서 어떤 언어나 이 의문 목록들, 그 안에 목록들이 자유롭게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역시 개별 언어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면 여기 이제 예를 들면 한 예가 있어요. 뭐 한국어의 경우에는 어두에 유음이 온다든가, 즉 리을로 시작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영국의 비읍 응 소리가 어두, 단어의 첫머리 올 수가 없습니다. 올 수가 없어요. 뭐 유음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리을 소리라며요. 라면 되잖아요. 뭐 라네즈 되잖아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외래어예요. 나중에 이제 유음의 특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 고유어의 경우에 그리고 한자어, 이제 뭐 거의 몇천 년 동안 고대 삼국시대 이후로 써왔던 한자어도 국어 의문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자어라든지 고유어의 경우에는 소리의 첫 소리에 유음이 오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맞춤법에서 두음 법칙 있죠. 그건 한자어거든요. 뭐 리을이나 니은이 오면 떨어지고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고, 아마 두음 법칙 기억날 겁니다. 네, 그런 그 분포상의 제약이 있고, 또 어간의 발음으로는 체언 어간이든 용언 어간이든 발음으로 경음의 이 쌍비읍 소리라든지 쌍디귿 소리와 같은 소리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없죠? 네. 그리고 우리가 어감 발음으로 쌍시옷은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 소리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뭐 경음의 양순 폐쇄음, 경음의 치조 폐쇄음 뭐 이런 걸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쌍시옷 같은 경우도 있다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사용 빈도수가 워낙 많은 어간이라서 그렇지, 이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별 음소의 분포 제약이라고 합니다. 개별 음소의 분포 제약이라고 하고, 그래서 또 얘네들은 뭐 초성에 올 수 없다, 음절말에 올 수 없다, 뭐 이런 제약도 있고, 서로 배열될 때도 무작위로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설날, 우리가 표기는 이렇게 썼지만 설날이라고 말을 하고 신라라 말하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10장에 가면 의문 현상, 즉 의문 과정을 배우게 될 때 이제 유음하라든지 뭐 유음 탈락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유음이 리을이라는 한글 문자로 표기되는 그 소리를, 음성적인 이름은 이제 유음이에요. 근데 이 애들은 비음인 니은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어에서는 리을 니은이든 니은 리을이든 이 음소의 연세는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발음할 수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리을 리을로 바꾸건 아니면 니은 니은으로 바꾸건 어찌되었건 간에 조정작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소들이 음소 목록에 유음인 리을도 있고 비음인 니은도 있는데, 이 두 개의 음소는 서로 나란히 배열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선우 위치와 상관없이 이런 음운 배열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또 예를 들면 국민 잡는처럼, 자
기역이라는 문자와 비읍이라는 문자는 이제 이들은 음성의 이름으로 말하면 소위 말해서 폐쇄음에 해당해요. 폐쇄음은 뒤에 비음이 와요. 비음이 오면 미음이나 니음 같은 비음이 오면 절대로 제 모습대로 발음이 되지 않고 비음화를 겪어요. 이건 반드시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국어의 음운 배열상의 그런 제약이고 실제로 많은 언어들에서 폐쇄음과 비음이 만나면 한국어의 경우에는 비음이 뒤에 오고 폐쇄음이 앞에 오는 그런 구조지만 반대의 위치도 가능하거든요. 다른 언어에서는. 그래서 폐쇄음과 비음이 만날 때는 가만히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이처럼 이런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3번에 가서 보는 거죠. 그다음 운소 배열 제약은 뭐냐? 운소 배열 제약은 예를 들면 지금 현대국어에는 성조가 없지만 15세기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성조가 있었죠. 그래서 성조가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뭐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상성, 평성, 거성 들어봤을 텐데 거성 불연삼의 법칙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거성이 불연삼. 연자는 연속이란 뜻이거든요. 거성이 세 개가 연속되어서 나올 수는 없다. 해서 그럴 때는 하나가 바뀌게 되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그 음운 배열 제약이 되겠죠. 자, 이런 제약이 있으니까 지금 조금 전에 그 비음화나 유음화처럼 발음할 수 있게끔 조정작용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게 세 번째 음운론의 목표가 됩니다. 형태소나 단어들의 결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음운 과정들을 기술하는 것이다. 우리가 소리의 차원에서 보면 음소의 차원에서 보면 음소와 음소가 배열되는 거지만 방금 예를 통해서 보다시피 형태소나 단어가 연결되는 과정, 잡는 것 같이 어간 형태소와 어미 형태소가 연결되는 과정에서 음소들이 만나고 그때 이제 배열 제약이 생기니까 음운 과정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음운론의 목표는 음운 목록을 확인하고 두 번째는 음운 배열상의 제약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제약을 조정하기 위한 음운 과정들을 이제 기술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음운 과정이 나타나서 어떤 조정작용이 일어난다. 어떨 때는 뭐 한 음소가 다른 음소로 바뀌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음소가 탈락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음소가 삽입되기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음운 과정의 유형을 기술하는 것이 음운론의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네, 3쪽입니다. 그리고 음운론의 연구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음운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 음운론 속에도 여러 가지 이제 하위 분야들이 있습니다. 하위 분야들이 있어서 여기 보면 파란 글씨로 순수 음운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오로지 음운 목록만을 확인하고 음운 체계상의 특징을 기술하고 음운 배열상의 제약까지만 확인하는 간단히 말하면 순수 음운론은 그 바탕 속에 음성학적 지식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소리의 차원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이제 말 그대로 순수 음운론의 영역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수단이잖아요. 근데 음성 형식은 의미를 갖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마 형태소의 정의는 잘 알고 있을 텐데요.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예요. 근데 그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를 구성하는 것은 뭐죠? 음성들이 구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음성 형식은 의미를 갖는 형태소가 되었을 때는 단순한 음소가 아니라 형태 음소가 되는 거예요. 형태소를 구성하는 음소니까요. 그러면 어떤 음운론이 있겠어요? 이렇게 형태소들이 결합 과정에서 논의하게 되는 것은 이제 형태 음운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모르포포놀로지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어터런스 실제 이제 발화에서 구어 상황의 발화에서 나오는 것을 뭐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발화 음운론이 되기도 합니다. 뭐 형태 음운론 안에 단어 음운론, 단어 차원법과 문장과 발화로 넘어가는 발화 음운론을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순수 음운론, 형태 음운론, 발화 음운론 정도로만 구별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공시적인 연구와 통시적인 연구가 있어요. 여기 지금 3학년 1학기가 많은데 이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어학이 좀 재밌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이제 3학년 2학기에 국어사를 만납니다. 이제 막 뭐 전통적으로 소문이 나 있죠. 뭐 악마의 감옥이다. 막 짜증난다. 교수는 들어와서 지 혼자만 재밌댄다. 뭐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그나마 그래도 삐뿔 이상 받으려면 국어 자료 강독은 반드시 듣고 의문론 듣고 가면 좀 편하다더라 해서 이제 재밌어서 들어온 친구들도 있지만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특히 이제 뭐 교직이라든지 뭐 앞으로 대학원을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수업을 듣기도 하죠. 그런데 국어사는 통시적인 연구예요. 지금 우리는 공시론에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지금 의문론의 목표 3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것에 시간축을 넣어서 통시적인 연구를 하면 통시론적인 연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미안하게 계속 얘기해서 미안한데 교재를 받아들이면 마지막 10장이 의문 과정의 얘기고 그 중에 보면 통시적인 의문 현상들이 뭐 국외음화라든지 음라우트와 같은 통시적인 현상들이 살짝 소개가 됩니다. 뭐 그러니 상대적으로 국어사를 아직 안 들은 친구라면 2학기에 살짝은 수월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죠. 들은 거랑 안 들은 거는 차이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들은 게 머릿속에 늘 남아있진 않잖아요. 우리 늘 다 비슷하지 않나요? 시험장만 나오면 놀랍게도 백지가 되는 여러분이나 나나 모두 경험해본 진실이죠. 자, 제2장 음성학과 의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국어 의문론이기 때문에 의문론이라는 학문이 도대체 뭘 목표로 하고 뭘 연구하는가를 이제 막연하게나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용어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이제 차곡차곡 정리하게 될 겁니다. 좀 막연하게 뭐 정말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아마 대충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는 하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음성학과 의문론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음성학과 의문론을 아주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의문론은 인문학이고요. 음성학은 생리학, 물리학, 인지학 이런 자연과학하고 발을 걸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의문론이 인문학 쪽에서는 가장 자연과학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의문론 좋아하는 친구들은 논리적인 것을 좀 좋아하는 성향인 거예요. 뭐 좋게 말하면 그렇고 이제 저 어학하는 거죠. 특히 의문론 저건 소학이다. 작을 소자 써서 뭐 폄하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글쎄요 뭐 거대 담론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공부하다 보면 이 속에 또 작은 우주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뭐가 거대 담론이고 뭐가 미시 담론인지 모르겠지만 네, 자 그래서 음성학과 의문론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강의 교재 이제 한글 자료 이제 3쪽에 2.1 음성학 포네틱스는 말 그대로 음성 즉 말소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소리를 한자어로 하면 음성이 돼요. 음성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지금 얘기했던 음문하고는 달라요. 지금 박연하게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내는 소리라 하더라도 언어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은 음성학의 연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어음이라는 말이 나왔죠. 언어음. 언어적 가치가 있는 음성을 말하는 것이죠. 음성학적 연구를 통해 뭐 마이크를 만들기도 하고 보이스 프린트, 성문 분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지문과 마찬가지, 이 문자는 문의 문자예요. 지문과 마찬가지로 성문도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음성학에는 크게 이제 3개의 하위 분야가 있어요. 조음성학, 음향음성학, 청취음성학. 그래서 articulatory phonetics, acoustic phonetics, auditory phonetics라고 합니다. 조음음성학은 이제 이비인후과적인 정보가 있어서 생리음성학이라고도 하고 청취음성학은 음향음성학은 실어음성학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 아까 그 앞에서 봤던 뭐 웨이브폼이라든지 소노그래프 같은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험음성학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청취음성학은 청각음성학 혹은 지각음성학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역시 파란색 글씨로 조음성학, 음향음성학, 그리고 청각음성학, 청취음성학 여기서 이렇게 청각음성학 이렇게 소개를 해놨죠. 네. 선생님이 지금 큰 서설에는 청취라고 해놓고 3번에서는 또 청각이라고 했네요. 뭐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네, 조음성학은 사실 이 조음성학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하고 공부해야 할 것들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을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얘기를 하거든요. 영국의 뭐 경국의 지좀 배워요. 근데 다 까먹어서 그런데 그런 용어들이 다 조음성학적인 용어고 이 조음성학적인 그 개념이 바로 음운론의 바탕이 되는 음성학이에요. 그래서 조음성학은 굉장히 그 음운론의 논의에서 도구적 개념으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는 지금 설명은 굉장히 간단히 해놨지만 다음 챕터에서 한 챕터를 차지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하는 부분이죠. 소리의 이름을 외워야 하는 거예요. 뭐 탄설음이 뭔지, 설측음이 뭔지, 뭐 치조음과 치경음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또 조음 이치가 뭔지, 조음 방법이 뭔지 그럴 때 좀 외워야 선생님이 예를 들면 평흥의 영국의 폐쇄음이 그러면은 딱 떠올라야지. 그걸 막 생각하고 이게 뭐지 이러면 사실은 이제 그러면 A 받기는 좀 힘들어져요. 어우 김경화 선생님 참 치사하죠. 그러게요. 뭐 학점이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왕이면 잘 받아 나가면 기분 좋은 것이니까. 네, 그래서 조음성학은 화자가 말소리를 생성하는 과정을 살펴 음성의 특성을 연구하는 분야로 생리음성학이라고도 한다. 네, 여기서 이 용어 이비인후과에서 잘 사용해 보세요. 네, 저 국외수가 아파요. 목젖이죠. 네. 그 다음에 음양음성학은 이제 사실 이제 국어 의문론에서 음양음성학적인 개념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울림소리라고 하는 공명음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은 음양적인 개념이에요. 음양적인 개념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음양음성학의 부분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지 체계 전체를 여러분들이 굳이 공부하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나중에 세 번째 이 그 청각 청취음성학은 분야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인지가정과 관련이 되어서 조금 앞에 있는 두 분야만큼 좀 뭐랄까 좀 덜 발전해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음양음성학은 화자의 조음이 입 주위의 공기 분자를 진동시키고 이 진동이 청자의 고막에 도착할 때까지의 그 공기 분자의 동요 상태를 연구하는 음성학 분야이다. 그래서 아까 웨이브 폼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나의 이 녹화 영상을 듣는 과정은 일단 나의 목소리, 나의 음성, 말소리를 이제 그 뭐죠? 이 패드가 듣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계 과정을 거쳐서 다시 여러분들이 그걸 처리해서 그다음에 여러분들 귀로 듣는 거죠. 강의실에서의 그 과정을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웨이브폼은 뭐냐면 강단에 서 있을 때 앞쪽에 있는 친구들은 말소리가 잘 들리지만 뒤쪽에 있는 학생들은 말소리가 잘 안 들리죠. 왜냐하면 그 일종의 음파예요. 마치 우리가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 돌이 떨어진 주변에서는 파도가 크지만 점점 파도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파도가 저 뒷자리까지는 잘 안 가니까 소리가 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브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음파예요.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귀에 전달되기 그 과정, 공기에서 전달되는 그 과정의 음파를 그 파동의 진폭과 진동수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매질이라고 하죠. 그걸 전달하는 것을 매개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음파의 주파수, 진폭 이런 것을 음향 분석기와 같은 장치로 물리적 속성을 물리학의 분야예요. 그걸 연구해서 제일 만든 것, 마이크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 음향음성학의 그 발전은 너무나 재미있게도 1940년대 2차 대전 당시에 그 잠수함용 음파 탐지기 발명과 함께 발전을 했어요. 여러분들 전쟁 시기에 굉장히 많은 이런 발전이 이루어져요.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고 좀 슬픈 일이죠. 네, 지금 우크라이나도 시끄러운데 그 와중에도 그 우크라이나에서도 한국어 그 토픽 시험을 보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요새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참 뭐라고 할까요? 슬프고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에요. 2022년이고,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난 것이 1945년. 그러니까 1930년, 불과 사실 이제 100년이 채 안 된 사이에 큰 대전이 일어났는데, 지금 또다시 혹시 3차 대전이 일어날까봐 걱정이 안 되지도 않죠. 참, 2차 대전이 끝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독소 전장에서 독일과 소련이, 이제 소련이죠. 이게 러시아, 지금의 소련이 전쟁을 해서 졌어요. 이제 러시아 침공을 해서 이기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폴레옹도 그걸로 망했죠. 참, 러시아가 믿고 있는 것들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딴 얘기로 넘어갔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그래서 오실로그래프, 어디서 들어본 용어일 거예요. 뭐, 스펙트로그래프와 같은 실험기기를 사용해서 음성의 높낮이, 뭐, 세기,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다시피 실험 음성학이라는 용어로 불리게 됩니다. 다음 청각음성학은 지각음성학, 청취음성학, 네, perceptual phonetics라고 하는데, 공기를 통해 청자의 귀로 전달된 음파가 청자의 귀를 통해 인지되는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인데요. 사실 언어학에서는 음운론이나 이쪽에서는 언어학 말고요. 이제 인문학적인 국어학이나 영어학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거의 청각음성학 얘기는 잘 나오지를 않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뇌로 전달돼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각시경을 어떻게 자극하고 청자의 뇌와 신경조직망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아주 재미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재미있는 분야라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자기 공명 영상 같은 것을 보면 뭐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모국어를 이야기할 때 활성화되는 분야가 따로 있고 외국어를 자기가 말을 할 때 활성화되는 분야가 따로 있고 또 뭐 그런 것들인 거죠. 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명사, 동사 이런 게 다 자기 공명 분석을 하면 활성화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인간의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인문학적인 분야에서는 조금 더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음운론의 논의에서는 대부분 청각음성학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쪽은 의미론, 인지론, 네, 그쪽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음성학과 음운론의 차이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4쪽으로 벌써 넘어왔죠? 4쪽의 이점이 음성학과 음운론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면 음성학은 자연과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발음기관의 작용에 의해 말소리가 생성되는지 혹은 생성된 발음이 어떠한 음파적인 특성을 갖고 인간의 청각기관을 통해 인식되는지 네, 그런 것을 살펴보는 분야라고 한다면 음운론은 생성된 말소리, 즉 언어음이 연구 대상 언어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자, 펑션으로 들어가요. 기능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도구로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어떻게 사용되느냐,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의미 변별의 기능을 하는 음소 목록이 무엇이냐, 운소 목록이 무엇이냐, 어떤 배열 제역을 갖고 있느냐, 어떤 음운 과정을 갖고 있느냐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음 단락을 보면 음성학과 음운론은 둘 다 말소리, 그냥 사운드가 아닌 스피치 사운드에 관한 학문이지만 음성학, 특히 이제 언어학에 중요한 조음성학은 어느 언어에나 쓰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어떤 유니버설한 그런 발성 방법, 조음 위치, 음성들이 분류 방법을 연구하는 반면 음운론은 대개의 경우 이러한 어떤 음성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개별 언어에서 나타나는 의미 변멸의 기능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한다. 물론 이런 어떤 개별 언어의 연구들을 토대로 해서 보편 언어, 유니버설 랭귀지, 보편 언어적인 어떤 그런 공통된 특성을 그러니까 개별 언어 이제 particular language라고 해요. 개별 언어들이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거든요. 인간의 언어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공통점들을 통해서 언어 보편적인 어떤 규칙성, regularity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음성기관의 진화, 요거 재미있는 분야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가 딱 끝나니까 2차 시는 조금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에서 만나도록 해요. 수고했습니다.